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이번 주는 1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YTN 채널에서는 어떤 분야의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될까요? 보도 소재 다양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도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재난 보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YTN 대설특보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두고 입장이 팽팽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전 국민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정치, 사회, 보도 점검과 함께 YTN 모바일 앱의 성장을 희망하는 시청자위원회 고견까지 이어졌는데요. 풍성한 의견으로 가득했던 12월 정기회의 모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추웠다 풀렸다 하는 날씨일수록 안전관리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년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 유의해야겠습니다. 겨울철 언제 기습 한파가 닥칠지 모르니까요. 매일매일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수칙 또한 꼼꼼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2022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도가 너무 정치적인 이슈 위주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은 뉴스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그 정보의 전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그다음에 깊이가 있는 방송,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이게 연속 기획 뉴스처럼 쭉 나오는 반면에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문화나 또 과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할 정도, 그거에 대한 가치라던가 영향이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슈를 줄이다기보다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의식 자체는 저희가 너무 정치 뉴스, 특히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정치 뉴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공감대도 있고, 또 거기에 내부 안에서도 부서별로 또 미묘한 의견 차이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지체되는 면이 있는데, 대선 이후에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저의 의식적인 노력 속에서 좀 다양한 소재나 주제들, 특히 최근에 꾸준히 혹시 모니터를 하셨다면은 출연자에 있어서 좀 다양성 측면이 조금 더 확보되고 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실 거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 분야 출연을 대단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체감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나 과학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관련 보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들 보면 음식 먹을 때 마스크 벗는 거 생각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고, 기사 댓글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일반적인 동향을 봐도 이게 단지 어떤 문지방 넘기 위한 입장권, 티켓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효과를 상쇄한다, 이런 연구들도 지금 사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어떤 언어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정 교감의 문제, 사회성 발달 문제, 그리고 잠재적 면역력이 약해지는 문제, 이런 지적들은 많이들 보시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조명하고 다루는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YTN의 보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논의 동향을 좀 중립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수준이었다라는 데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일예로 12월 9일 실내 마스크 해제 환영하지만 완전 해제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의료시설 같은 곳에서는 아직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사실 예외 조건으로 두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유를 들어서 의무화 해제가 좀 다소 시기상조다 이렇게 논리로 확장해버리는 좀 모호한 스탠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우리 국내 법제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법조대 운영이 핀셋 적용보다는 좀 투망식으로 다 일괄 적용을 해 보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국민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좀 YTN이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좀 추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의 톤이라든지 빈도 등을 좀 강화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정보의 전달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 공론장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수동적으로 환경이 벌어졌을 때 개입하는 정도로 그쳤던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전이랑 충남 쪽에서 먼저 이제 지자체에서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많이 제가 이런저런 거 스트레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 보도국 회의 내에서도 제시를 했고 또 의견을 공유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여전히 찬반이 지금 갈려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각각의 뭐 저희가 특정 입장에 굳이 선다기보다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단순 뉴스 포맷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획 보도 같은 형태로 담아내는 것들이 김문태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좀 더 취지에 부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보도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여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도하는 정도에 그쳐서 그 형식적 중립성만 유지하려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왜 더 깊이 묻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그 기저에 더 큰 쟁점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그 정부와 법은 사업자로 볼 뿐이고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실 파업이라는 말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YTN은 계속 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이 그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YTN의 보도는 이에 대해서 찬반의 주장만을 전할 뿐이고 다른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할 부분은 그 노동에 대한 그 인식입니다. 단순히 그 형식적 중립을 취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근로자에게 대단히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로 3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형식적인 중립을 취하는 것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번 파업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거나 아니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용자나 정부 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검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나 정부 측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 뭐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YTN이 지금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이중적 지위에 대한 좀 편의적 해석, 정부 사이드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팩트체크해서 리포트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사실 좀 부족하고 화물연대 파업 실제 참여하는 노동자분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가? 그거는 뭐 그대로 다
일단은 저희는 뭐 있는 그대로 조명을 해서 내보내 드리면 판단이 이제 보시는 시청자와 국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노력을 또 한다고 했는데 좀 항상 그렇지만 뭐 인력 문제 등등등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소통 내지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사도 늦게 출고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마음 한켠에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계속 놓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지금 뭐 계속 이제 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경마식으로 보도하는데 지금 현재 그치고 있는 단계여서 특히 주 60시간 근로제보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지금 대목 중에 하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고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제의식은 항상 가슴에 담아놓고 저희 구성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의 보도 중에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던 것 중에 12월 11일인데요. 조금 대조적인 보도인데 하나는 옛 담뱃잎 창고가 예술 교육 공간으로 변신해서 이건 충북 청주의 사례가 나왔었던 유유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전남의 그 박물관 미술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술관 차별화만이 살 길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어떤 문화예술의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조명하시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하나는 이제 유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고 또 하나는 그냥 지역의 경우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19 이후에 문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렇게 기관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이 같은 날 보도가 됐는데 물론 시간차는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오히려 하나의 이슈로 좀 잡으셔서 어떤 문제점과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조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은 대조적인 논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쪽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문화예술 어떤 장르적으로도 좀 편중이 심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중이 항상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에서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이나 상황들이 잘 다뤄질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대설특보로 인한 항공기 결항 관련 뉴스들을 시청하면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 또한 그날 워크숍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가 23일 결항으로 24일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모든 재난 상황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보도 내용에 많은 부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설로 인해 이동이 어렵고 항공기가 22일, 23일에 결항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주변 일행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항공사 카운터를 통해서 24일 표를 구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와 제 주변이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재난의 심각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각 항공사마다의 상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제주공항 모두가 결항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주에 오려던 사람들의 렌터카 예약과 호텔이 취소가 돼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제주도에 남은 사람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 또한 오히려 많은 옵션을 두고 무엇을 고를지 고민을 했지 호텔과 렌터카가 없어서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항상 같은 프레임의 재난 방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상황을 골고루 다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루틴한 보도 관행에 특히 이런 류의 뭐 좀 크진 않지만 이런 소소한 재난이라고까지 하기엔 조금 어감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승객들께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처지가 달랐다는 부분이 조금 간과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입니다만 저희 제주지국의 현재 기자가
한 팀만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 묶여 있으면 사실은 좀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필요한 조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주의를 저부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YTN은 이제 모바일 통해서 주로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바일 통한 뉴스 소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저는 컴퍼니 개념으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TN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바일 그 웹을 통한 그 뉴스 소비가 결국은 원소스 멀티유즈 차원에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어떤 그 하나의 매체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연초나 연말에 보면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발표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이 청년들을 뭐 몇 명을 고용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공약들 많이 발표하는데요. 그게 뭐 이슈맵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리멤버 뉴스라는 항목을 해서 그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발표했던 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건드려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 모바일 화면 쪽은 화면 구성도 그렇고 그 내용 자체도 단순히 그냥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이제 전달해 주는 그 플랫폼이 아니라 별도의 이제 뉴스 플랫폼이라는 인식으로 이걸 접근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전략에 동의하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YTN이라는 올드미디어 채널과 별개의 모바일 어떤 기업 아까 말씀하신 컴퍼니 전략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가는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도국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이외에 다른 그런 이제 특별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더 늦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저소득층 그 연탄 지원과 기부 문제에 대해서 YTN이 상당히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동안 보도된 걸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중계동 마을을 소개하면서 기부가 주고 있다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도 보도를 했고 19일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는 12월 24일까지 연탄 기부 배달 관련된 이런 보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도한 좋은 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문제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연탄으로 이 난방에서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연탄 이 난방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YTN에서도 이 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좀 짚어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말씀 이야기인데 사실은 연탄은행은 이른바 그 연말 연시 아이템 차원에서 그 루틴하게 했던 부분은 맞고 다만 이제 기자들이 각각 보는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춘천에서 한 것도 있고 서울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기자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일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로 다가갈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건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관계 당국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해법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광동 진실화훼위원장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12월 5일 날 김광동 진실화훼위원장 내정 보도 이후에 12월 9일 날 임명기사 그리고 신임위원장 입장문 보도 외에도 총 11차례 김광동 위원장 관련 보도를 집중해서 하셨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쥐나이 진상규명 범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과거에 진행한 진화의 활동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심청 보도한 것을 비롯해 4.19 혁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등 이미 역사학계에서 정리된 내용조차 왜곡되게 주장해 왔다는 보도를 통해서 치우친 역사관을 지닌 김 위원장이 진화의 위원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논문에서 5.18 헬기 사격이 허위이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단독 보도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회성 보도에 그쳐서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 김 위원장과 관련한 심층 보도와 지속 보도로서 그 인사가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 정책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인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동 그 진화위원장 관련 건은 해당 부서장인 사회일부장이랑 해당 기자가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고요. 아무튼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올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 감사패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수상에 영광도 아는 것 같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실손보험료 비급여로 인해서 보험사가 적자가 눈덩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제 보도를 보면서 이 보도가 왠지 그 보험사에서 당연히 좀 이번에는 실손보험료를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당위성을 좀 설명하는 위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러한 비급여 실손보험과 관련돼서 비급여로 인해서 적자폭이 커졌다라는 부분은 사실일지 모르더라도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보험사의 자구적 노력 없이 부담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입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비용으로 통해서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같은 기자분이 지금 이제 12월 23일에도 관련된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돼서 그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보도상에서는 이러한 그 보험사의 이러한 상품 문제와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소비자로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책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부과가 되는지 차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좀 보험사 위주의 자료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보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11월에 사실 의견으로 좀 준비해왔던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보도였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과 그다음에 11월 11일에 연속 보도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결제 피해와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제 YTN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하고 또 연속으로도 분소가 됐었는데요. 더 이상의 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기 수법에 사용되었던 아이디라든지 또는 통장 계좌번호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좀 꼼꼼한 현장 취재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조금 깊이 있게 접근해달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손보험료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 정부의 그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랑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문제의식은 저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문제의식만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죄송한데 그 해당 기자 그리고 부서장과 논의해서 아무튼 소비자 관점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을 수 있는 시각 속에서 접근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문제죠, 정말. 저는 우선 그 YTN에서 그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서 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2월 16일 처음 그 유가족이 주최하는 추모제가 열렸고 당일 유가족들이 그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그날만은 좀 댓글을 닫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YTN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한 그 댓글을 닫아주셔서 좋은 재난보도 준칙 그 준수의 좋은 사례로서 잘 하셨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희생자들의 이름이나 또는 얼굴 등 모습을 공개하는 것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희생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여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피해자나 희생자들이 됐던 문제와 달리 지금은 유족이 사회적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희생자들을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이 이런 취지와 역행해서 오히려 뒤늦게 흐림 처리를 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사 중에 흐림 처리하지 않은 언론이 12개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언론들이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YTN에서는 희생자들의 영정이나 모습을 분명하게 방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피해자 중심 보도로서 좋은 사례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에서 당시 참사 당시에 소방 실시간 영상이 4시간 이상 먹통이었다는 거,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해서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 등을 단독 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보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좋은 시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기사로 나갔던 부분을 다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살짝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날 16일 추모제 때는 저희가 댓글창을 외부의 요청에 따라서 닫았습니다만 여전히 무분별한 2차 가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일부 유가족께서는 저희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전원으로 관련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닫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게 그러니까 일부 2차 가해가 있겠습니다만 댓글창 자체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또 필요한 지점이어서 요거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정파 간 또 계층 간 이익 집단 간의 그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이 서로 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YTN에게 공정함이라는 게 뭐고 또 중립이라는 게 뭐고 사실 보도라는 게 과연 뭘까 아주 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12월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좋은 보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동해 바다 쪽으로 가서 일출을 보며 새해의 다짐을 하거나 좋은 일만 있기를 빌곤 하는데요. 포항의 구룡포는 대표적인 일출맞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해가 뜨는 도시 포항 구룡포의 보물에서는 포항에 대한 내용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연호랑 새오녀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신라시대의 설화 중 하나인데요. 설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설화에 대해 알지 못했던 시청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 이미 알고 있던 시청자에게는 기억을 상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세한 설명 이외에도 지역 문화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는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하는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포항의 여행지는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학자들이 포항에 귀향을 왔었다고 하는데요. 유배지의 탐방과 형벌 체험이 가능한 유배지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죄인을 호송할 때 사용하던 우리처럼 만든 술의 함거의 모습이나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초가집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배지라 하면 힘들고 거친 생활을 상상할 텐데 유배 생활 중에도 이념을 정리하고 학문에 정진했던 선비들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일본인 가옥거리였습니다. 포항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약 100년 전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어자원인 물고기를 잡으려고 구룡포에 온 후에 상점을 운영하거나 거주를 하던 지역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룡포 공원의 계단에는 일본인의 흔적을 지우고 국가유공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픈 과거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으로 채워진 공원 계단에 대한 내용은 고생스럽고 힘들었을 과거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 중인 적산가옥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적산가옥은 구룡포에서 선어 운반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일본인이 살던 집이었는데요. 당시 목조가옥의 특징이나 생활 방식을 보존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구룡포는 10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1마리가 떨어지고 9마리가 승천했다는 유래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명이 생긴 독특한 설화나 지역적인 특색 외에도 가슴 아픈 역사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우리의 역사도 뒤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희망찬 2023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도시 포항 구룡포의 보물편에서는 포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적 특색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포항의 모습처럼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2023년에는 더욱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